경기도에서 민선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이른바 보수 교육감 탄생을 했습니다. 아직 임기가 시작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당선인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선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좀 머리도 좀 식히시고 아니면 앞으로의 좀 구상을 좀 하셨나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선거 때 같이 했던 캠프. 네. 그걸 이제 해단하고 또 참 수고들 했거든요. 네, 예. 이제 그분들한테 좀 인사도 하고. 네. 그러고는 이제 동시에 지금 인수위가 바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수위 구성을 뭐 거의 지금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마 네네. 오늘 오후에는 거의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장관 하셨던 분을 좀 내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주호 전 네. 교육부 장관을 네. 예, 제가 모셨습니다. 네. 예. 하여튼 이렇게 당선이 되셨고, 하여튼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셨지만 네. 선거 한 번 치르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유, 특히 저 교육감 선거는 네.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예.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 기초자치단체 선거도 당연히 어렵겠지만 교육감 선거도 사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적인 내용을 좀 홍보하는 것도 참 어렵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당이 없다 예, 보니까 예, 누군지 예. 또 알려야 되는 것도 예. 참 어렵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일 하여튼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가령 이제 경기도는 의원님들이 국회의원이 60명이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분당 갑을 그래가지고 같은 지역이 인구가 많아서 나뉘어진 데는 사무실 하나만 둬도 되는데 그렇지 네네. 않으면 의원 선거구대로 다 둬야 돼요. 그 최소 47개를 둬야 돼요. 그 47개에서 겸직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선거 준비를 하면 네. 나중에 보니까 돈 쓴 걸 보전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세차 기본이 47대, 네. 사무실 47대, 거기에 인력은 이러면 할 수 없죠. 네네. 어마어마하죠. 그걸 이제 개인이 그걸 해야 되니까 네. 참 힘들더라고요. 극총성님 예. 보수 교육감 김태희면 그 여신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십니다. 제가 선거할 때 김태희 씨 성함을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민선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보수 교육감이 탄생했다라는 네. 소식입니다. 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13년간 네. 거의 소위 진보 사실 집단으로 보면은 전교조가 세워놓은 여러 가지 기조에 따라서 예. 경기 교육은 실시됐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난 13년간 경기 교육에 대한 하나의 이번에 심판 선거로 봅니다. 심판이 담겨 있다. 지난 13년 대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좀 민심을 저 나름대로도 네. 파악을 하고 저는 하여튼 경기 교육을 바꾸고 새롭게 세우겠다 네네. 하고 이제 이 주민들께 호소를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받아주신 것으로 또 바꾸고 새롭게 세워봐라 네. 하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명령 내리신 것으로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그 방송하면서 채팅창에 올라오는 이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읽어드리거든요. 빨강꾸리님, 전교조 박살 임태희라고 하시고, 차차님, 교육감이 제일 궁금했다 하시고, 썬천사님, 교육감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직위를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도 해주십니다. 자, 근데 이번 교육감 선거를 보면 꼭 경기도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득표율이 한 23% 정도 되면은 당선되는 정도다. 그러니까 이 지자체장이나 의원 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게 좀 무관심한 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항상 교육감 선거 때마다 또 나왔던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낮다고 보시고 또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까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도의 문제도 있는데 좀 제가 볼 때는 그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도는 뜨겁게 붙어서 도지사 당선자보다 제가 얻은 득표수가 더 많거든요. 경기도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요. 아니 똑같은 유권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투표율이 마치 도지사 투표율보다 교육감 투표율이 낮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조금 잘못된 분석 같아요. 전국적인 현황 봤을 때는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이제 요거는 당 선거기 때문에 이제 팽팽하게 양당으로 이제 몰리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1대1로 붙은 경우는 안 그렇지만 가령 세 사람 네 사람이 팽팽하게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30%대로도 당선이 될 수 있었죠. 서울도 그랬죠. 그렇죠. 서울도 그런 거고. 그런 거지 실제로 유권자가 지방자치단체 도지사나 시장보다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내용 정책적인 차원에서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일단 그 경기도 교육 현장에 대한 어떤 큰 변화를 주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가장 먼저 혁신학교, 이 혁신학교에 대한 전면 재검토, 손을 보겠다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혁신학교의 그 실시 현장을 보면 혁신학교의 취지는 참 좋죠. 뭐 시험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어떤 그 자발적인 이런 잠재력들을 이제 발휘하게 한다. 그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에서 해방시키자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시험도 안 보고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일깨워 주려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혁신학교에서 그러한 정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준비된 현장을 사실 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다 두 번째로는 그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그럼 혁신학교라는 사업을 실시해서 그럼 얻은 결과가 뭐냐. 예를 들면 학생들의 인성이나 학생들의 학력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는 걸 평가하고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법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뒤에 방법이 모호하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사후 진단이나 평가가 없고 이래서 결국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남는 거는 예산 얼마 투입했다. 몇 개가 혁신학교로 지정됐다. 그 지정돼서 어떻게 했냐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전면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혁신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교육이 구체적으로 새롭게 혁신적인 교육이 시행된 건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사례를. 근데 봐서 정말 좋은 거라면 확산을 시키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뭐 이 목적에 비해서 방법도 좀 특별한 게 없고 하다면 이거는 전면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혁신학교가 도입된 이후에 또 확산된 이후에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해서 재단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저도 사실은 저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만 지금 고교 평준화 정책도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비평준화로 가자라는 건가요? 아니면 꼭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평준화 계획의 틀 자체를 바꾸는 거는 저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학교 교육에서 교실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거예요. 어느 건 너무 뒤처져서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너무 배울 게 없어서 뭐 학원에서 다 배우고 오니까요. 뭐 학교 수업은 안 듣는. 근데 공교육에서 그 부분을 흔히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뭐 특목고라든가 자율형 사립학교라든가 뭐 국제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수요가 있고 저도 현장에서 이 그 많은 학부모들 또 교육 그 관계자들을 만날 때 결국은 다양한 교육 수요 뭐 거기에는 예를 들면 평균적인 수준에서 더 특별한 걸 원하거나 아니면 평균적인 부분도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더 끌어올려야 되는 이런 수요들에 대해서 과연 지금 이 학교 지금 현재 이 현재 시스템으로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다양한 그런 교육 수요들을 흡수할 수 있는 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공교육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교 평준화를 하냐 마냐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그 교육 현장에서 좀 뒤처지는 학생들 또 너무 나가서 맞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각각의 수요를 좀 뽑아내서 좀 맞는 수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도 지금처럼 대량 생산식 교육으로는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다 잘 들어가고 똑같은 교육을 하고 똑같은 내용을 학습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AI가 좀 장착된 AI요. 그렇죠. AI 기법이 그 응용되는 이 아주 첨단 이 에듀텍이라고 그러죠. 그 교육기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그런 기자재를 활용을 해서 이제 공교육도 맞춤형으로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빨강꾸리님 시험 위주도 문제지만 도외시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다고 하시고 차차님 혁신학교 실시 이후로 사교육 접근 가능성에 따라서 차이가 더 심해졌다는 말도 많다 하시고 파라다이스님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교육계에 바람을 일으켜주면 좋겠다라는 당부도 좀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고교 평준화 정책 관련해서 말씀 나눠봤고 특목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목고는 없앨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
이 특목고가 항상 저 얘기가 나오면은 물론 특수 목적대로 이제 잘하는 학생들을 그쪽으로 이제 특화시키는 것도 주 목적이지만 너무 또 교육 불평등이 좀 심화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도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네네네. 특목고가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고면 과학. 근데 이제 특목고가 자칫 그냥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입시 전문 마치 학교처럼 이렇게 가는 거는 특목고의 설립 목적에 맞지는 않죠. 근데 그러나 지금 현재 특목고에 그런 점들을 보완한다면 특별한 교육 수요를 저는 담는 일종의 제도로서의 특목고 제도는 저는 없앨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제 획일적인 교육을 가지고는 이 변화해 나가는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저는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그 제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로서 좀 발전하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특수 목적고라는 본래 목적을 정말 달성할 수 있는 학교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2019년도에 교육부 출입을 했을 때 참 오랜만에 교육 현장에서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몰랐거든요. 시험을 안 치는 거를 저는 그때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초중학교 시험 다시 치게 하실 겁니까? 그 지금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시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숙제 없고 예, 그다음에 이 학생들의 어떤 생활지도 이런 데 대한 게 좀 부족하다고 보통 보죠. 그래서 산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뭐 일부에서 어떻게 전혀 없겠습니까? 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볼 때 학교에서 뭐 교육의 효과나 이런 면에서 보면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시험은 주로 일제고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성장해서 본격적으로 시험 치는 단계에 가면 이제 벌써 늦은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 저는 그거는 사실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학생들의 그 학습, 인성에 대한 진단 및 평가는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일제고사 형태가 될지, 뭐 중간고사 형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전문가들하고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가령 그 아까 제가 이제 AI가 보조하는 이 맞춤형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채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자연적으로 평가도 그 안에서 자연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평가도, 진단도. 그래서 이거는 좀 아주 국가적으로도 이 정말 현 시대에 맞는 이 학습 진단 시스템, 학습 진단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왜 특히 필요하냐면 이거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 처방을 할 때, 어떤 교육을 실시할 때 학생의 교육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야 처방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거나 같죠. 근데 지금은 처방을 정확히 하기도 사실 어려울 정도로 학생들의 이런 학습이나 학습 또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파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투머치님,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한국 교육 방식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아니겠느냐 하시고 또 한국이 교육 빼고 뭐가 있느냐,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주 공감 가는 말씀이시죠. 학생들의 또 일상하고 아주 밀접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험은 일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진단과 평가는 정말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다.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좀 논의 중이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9시 등교제 이거를 좀 개편하겠다고 하셨는데 특히나 이게 9시 등교제가 불통 사례의 대표적이다. 불통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럼 뭐 이걸 뭐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니까 이 9시 등교는 그 교육청에서는 강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계속 조사하고 9시로 안 되면은 왜 그러느냐 하는 이유를 또 묻고 이러면은 저도 대학에 있어봤지만 당국에서 그렇게 조사를 하면 그거는 무언의 압력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일제히 9시 등교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결국은 획일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데 학교 안에서는 다양한 그 등교 시간에 대한 또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선거 준비하면서 리스닝 투어를 할 때 어촌 경기도 서부의 어느 어촌인데 거기의 경우에는 학생들 좀 일찍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거의 지역의 아주 주도적인 의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 당국 입장에서는 괜히 어촌에서 지역 주민들 뜻 받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9시 등교를 좀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등교 시간 정도는 그래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9시 등교제를 강제하는 거는 하지 않고 학교에 맡기겠다. 학교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시행을 할 경우에 예상은 지금 서울의 경우가 보면 대체로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렇게 좀 편차를 두고 등교 시간이 좀 다양합니다. 저는 경기도도 뭐 크게 그 어떤 내용을 벗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어쩌면 9시 등교가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획일적으로 일단 딱 정해서 이렇게 해라. 혹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주기보다는 그 고장 또 현장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판단에 좀 많이 맡겨서 유연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루하루님 우리 때는 8시까지 가야 했는데 크크 하시네요. 스카이워드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7시까지 등교하고 3시면 마치더라고요 또 하시고. 자 그리고 교육의 영역이 사실 뭔가를 가르치고 인성교육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돌봄의 영역까지 많이 확장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특히나 코로나 국면을 겪으면서 특히나 더 중요성이 커졌고요. 돌봄 분야 햇님 돌봄 정책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햇님 돌봄이 뭡니까? 요게 이제 아침부터 돌보겠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맞벌이 하시는 학부모님들 어린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면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이 주로 해당이 되겠죠. 초등학교 한 중반 정도까지 제가 볼 때 해당할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 아침에 7시 정도면 나가셔야 될 거라고요. 조금만 경기도 외곽이면. 그럼 학생들 9시까지 가면 사실 아침 일찍 하고 중간에 어쩌면 아침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예를 들면 아침 제공을 하고 좀 7시부터 이 돌봄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아주 절실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저출생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거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인력의 문제, 가령 산업 현장에서 그 다양한 이 산업 수에 맞춰서 다양한 인력들이 결국은 편하게 또 이 정말 직장 생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현장을 조사해 보면은 이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결국은 이 경력 단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서는 꿈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안 한다? 저는 이건 국가가 잘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햇님 돌봄을 내세우면서 돌봄 국가 책임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구름 낀 날에도 햇님 돌봄은 가능하겠죠. 해가 안 뜨더라도 아침 7시부터 아침밥부터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햇님 돌봄 정책 어떻게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인터뷰를 좀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육에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되지만 교육감에게는 정치가 필요하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교육에 정치가 개입되는 건 특정한 이념을 강요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편견의 역사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교육에 정치가 개입되는 거죠. 정치가 개입이 안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다. 역사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해석도 있다 하는 걸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사고하게 하는 게 전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히려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되는 거죠. 학교에는. 근데 교육감의 경우에는 우선 국회하고도 해결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지역사회의 지자체장이나 지역사회에 많은 갈등이면 갈등 또 협조가 필요하면 협조가 필요한 대로 이 갈등 조정된 협조를 받아야 될 일도 많고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돌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도 관련이 되고 여성가족부도 관련이 되고 또 고용노동부도 관련이 되거든요. 지자체는 물론이고 이런 데하고 결국은 협의하고 조정하는 문제야말로 이건 CEO, 교육 CEO가 해야 될 정치 행위란 말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교육의 내용은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교육감이 수행해야 되는 업무는
매우 정치적인 과제들이 많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아주 흔히 쓰는 말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백년대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무슨 백년대계야 4년마다 바뀌는데 이거는 백년대계가 아니라 4년대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아이들의 미래, 또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이제 책임지셔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장기적인 어떤 비전과 또 포부 이런 것을 좀 시청자들에게 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은 미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 사회에 맞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과연 우리 경기도 교육 또 한국의 교육이 우리 미래 흐름에 맞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학생과 국민들은 앞서 있는데 학교는 뒤떨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육 정책은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주 획일적이고 굉장히 관료적이에요. 그다음에 아주 편향적이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그냥 맞춰서 현실 안주형으로 교육시키는 이거로는 저는 아이들의 미래도 또 대한민국의 미래도 좀 박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더 획일적인 거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걸 수용하게 하고 또 어떤 편향적인 거에서 폭넓게 자기와 생각이 다른 것도 비평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좀 균형적인 사고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 뭐든지 사물을 보고 이 어떤 판단할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시대가 앞으로 나가는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고 새롭게 전개되는 이 미래에 기초적으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져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준비를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건 교육의 국가적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문맹을 면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차적인 목표였는데 적어도 앞으로 닥칠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 어떤 기초 역량을 갖춰준다든가 국제화된 이 사회에서 외국어의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춰준다든가 문해력을 어느 정도 갖춰준다든가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뭐 재정금융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디지털 세계가 앞으로 뭐 닥치게 될 미래다 하셨는데 이미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AI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빨강꾸리님께서 인성교육과 능동적 사고를 강화시켜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도 하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공교육에서 다양성을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주면 사교육 문제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자율만 주면 또 사교육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또 차차님께서 당부를 해주십니다.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6월 뭐 한 달 조금 안 남았지만 잘 구상하시고 인수위 꾸리셔서 7월 1일 아주 매끈하게 잘 경기도 교육을 이끌어 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과 함께 말씀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는 저희가 새로운 코너 하나 선보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